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좌 전문가입니다. 자, 한 주의 마감이 되었는데 어저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제 금리도 인하를 했고요. 그 외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200원 유로 더 증액을 했죠. 시장에서는 100원 유로 정도를 기대했었는데 그 이상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매입 범위를 해사채까지도 연장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해사채까지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위험 자산을 더 확대해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신흥국을 비롯한 위험 자산, 증시 자체에서도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TLTRO를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왔던 부양책 자체는 시장에서 그동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잘 나온 그런 부양책이고 시장에서 더 이상 부양책을 내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CB 정책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어저께 이제 정책이 잘 나오고 나서 유럽 증시가 3% 이상 급등이 나오다가 드라기 총재가 이제 기자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더 이상 부양책은 없다. 이게 시장에서는 충격을 줬어요. 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더 이상 부양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에서 더 이상 ECB라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방책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번에 다 부양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결국 통화 정책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항상 드라기 총재의 이런 부양책이 시장에서 예상치 못할 정도로 크게 나올 때는 하루 정도 시간차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그 그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유동성이라든지 통화정책에서는 더 이상 더 확장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국내 증시를 비롯한 신흥시장이라든지 선진시장도 모두 다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어저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유럽장이 급등하다 급락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시장이 아침에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시장 자체가 여전히 좋은 흐름이 이어졌는데 외인들의 매수세도 그대로 유입이 되었고요. 반대로 이제 투신이라든지 이쪽에서의 매도가 여전히 좀 출현되었죠. 다만 투신권에서의 매도 출현 자체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들어왔던 1조 5천억이 넘는 규모에서 이제 3천억 규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T 업종이 굉장히 좀 강세를 띄었었는데 IT 같은 경우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환이 안 나온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은행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설명해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금리 인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마이너스 금리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모두 좀 더 낮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유럽이나 일본 같이 이제 예대 마진이라든지 이런 쪽이 낮은 그런 은행들에 비해서 국내 은행이 추가적인 모멘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행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끌고 갔었던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죠. 건설이라든지 조선 이런 쪽이 조금 조정을 받고 그 외적으로 성장주들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가 화장품과 제약인데 이쪽이 좀 약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수 자체는 그대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종목별 업종별로 또다시 나눠지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마디 하나가 나올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기존에 강세 띠던 것들보다는 새로운 중심의 업종이 일부 나타나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의 전체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 동안을 보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도 8,800억이라는 대규모의 매수를 보여줬고요. 반대로 기간에서는 1조가 넘는 대규모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기간의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일날 금융투자에서 4천억 이상이 크게 출하되었고 투신권이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간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잘 소화를 해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에서는 매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만기를 앞두고 시장에서 여러 이벤트도 있었기 때문에 햇빛 성향이 좀 더 코스닥하고 중소형 소형주 쪽으로 무게 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0.8% 올라갔는데요. 대형주가 0.9% 올라갔고 중형주가 조금 상승이 좀 작았죠. 반대로 소형과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시세가 오히려 더 잘 나온 그 모습이었었는데 소형과 코스닥은 그동안 강세를 띄었던 그런 업종들이 아니라 시장에서 저평가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가치주 중에서도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 쪽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이끌어줬고 그 외적으로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보다는 그 다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 지수, 이제 주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대형 지수 주간 차트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시장에서 전체 하락 추세를 언제 넘어갈 거냐,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달 초에 들어오면서 11월달, 12월달 고점 자리 때는 바로 돌파 나왔었고 이제 드디어 전체 하락 추세를 이번 주에 돌파가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소한 기본 마디가 직전에 박스권 쌍바닥이 첫 번째 마디만큼이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절반 정도의 상승은 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부터는 어떤 업종이 더 강세를 띌 거냐 이 흐름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돌파 시그널과 그리고 돌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대형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형 지수를 볼 때는 큰 조정이 나타나지는 아직 않을 걸로 보이고 어느 정도 시세를 뽑고 난 다음에는 한번 조정을 나올 걸로 보이는데 시세가 계속해서 지수 자체가 크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목별 업종별로 선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닥 지수도 보이기에는 지금 돌파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이번 주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차이를 자꾸 두는 건 뭐냐면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직전에 이제 박스권의 상단 자리 때 다시 왔는데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에서의 매수가 없죠. 그리고 순수하게 개인들이 끌고 올라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전에 강세 띄던 제약바이오 중심에서 어느 정도 탈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내에서도 어느 정도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이 많이 나눠진 그림인데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 볼 때는 거래량 자체가 대형주 조금 많이 가다 보니까 현재는 여전히 작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세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것이 코스닥이다. 대신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이제 어떤 쪽으로 매매했냐, 기관에서도 어떻게 매매했냐, 전체적인 매매 그림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특징적으로 볼 게 뭐냐면 양 매도와 양 매수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사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는 양매수나 양매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선은 외인들이 매도한 쪽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것이 한국전력이라든지 오리온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시장에서 성장주의 대표적인 틀이죠. 그러니까 방어주 성장주인데 시장에서 상승이 제한적이고 불안할 때 움직인 것이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앞전에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가 음식료에서 성장주로서 부과되었었는데 앞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역시 중국이라든지 그 외적인 지역에서 이익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주가 비해서는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인 양매도가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화장품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동안 자산가치 PBR 0.5배짜리가 좋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성장주이긴 한데 지금 많이 좀 빠지긴 했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퍼로 따질 때 약 30% 정도 되는데 30%짜리가 좋냐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30%가 사실 성장주 치고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꾸준히 성장성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어느 쪽에 무게추가 더 실리한데 우선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성수기는 2분기 이후가 성수기인데 성수기 들어가기 전에 스프레드가 좋다는 부분이 주가의 강세로 연결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효성도 비슷한 관점이 있죠. 여전히 효성 같은 경우 기관에서의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역시 강세에 띄고는 있는데 외인들은 좀 차익 실현이 들어왔다. 그리고 SOE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 사실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를 둘 그런 종목은 아닌데 시장에서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했다. 이 부분이 매도의 중심이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가 거의 시총 상위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물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포스코, 현대모비스 전부 다 시총 상위주가 중심으로 이제 기관에서 매도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타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어저께였죠. 어저께 이제 금융투자에서 대규모의 동시효과의 매도를 던졌기 때문에 그 물량의 여파가 가장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인들이 다시금 매수한 것들을 보게 되면 외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산 것이 하이닉스입니다.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이제 3만 원 자리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지에 밟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1분기 실적이 여전히 좀 더 하향이 되었다 이 정도인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1분기가 바닥이다. 2분기부터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동안 많이 팔았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높은 IT를 샀고요. 포스코는 지속적으로 사고는 있지만 포스코 역시 지금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탄력이 약해진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이제 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기관이 외인들이 많이 샀지만 기관에서 파는 케이스. 자동차 역시 외인들은 많이 샀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IT와 자동차 그리고 은행, 시가총액 상위 딱 세 업종인데 이들 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또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매수가 들어온 것이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오리온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외인들이 팔았던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LG 디스플레이도 앞전에도 제가 이제 패널 가격에 이제 바닥을 다진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 마찬가지로 패널가 바닥 쳤다 이런 리포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업황이 바닥 쳤다라는 부분 역시 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그동안 납폭 가대주의고 이제 자회사의 한진해운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었었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강세죠. 강세뛴 배경이 이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동안 납폭 가대라는 관점도 같이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S건설이라든지 뭐 건설주들은 꾸준히 들어온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SOL,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들. 그러니까 정유주는 이제 유가 자체가 안정화가 되어 있고 나중에 성수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기관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모레퍼시픽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보여드렸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성장주, 가치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다. 성장주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모양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주에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나타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으려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을 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강세 뛸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봉사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이 시세를 크게 2단을 뽑고 나서 상가 패턴 안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앞전에 이탈을 한 거죠. 이탈하고 난 다음에 되돌림은 거치고 다시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35만 원이나 자리대 선에서 다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라인들을 지지하지 못해준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은 여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거래량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내려오는 거래량이 살짝 반등났다가 다시금 거래량 감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건데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아모레퍼시픽이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꺾인다 자체가 성장주가 꺾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미그룹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미제약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되돌림의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한미약품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한미사이언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그림상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미사이언스의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한미사이언스도 이제 작년에 굉장히 대규모의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지금 모양 자체를 볼 때는 상가 패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작년 7월 달부터 형성된 상가 패턴의 폭인데 7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거의 8개월 정도를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될 때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뚫어주면은 시세를 강하게 뽑아버리는데
여기서 밑으로 떨어질 때는 잠재 매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슈가 좀 강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현재는 그 부분이 아래쪽의 방향에 좀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막 시거래량이죠. 거래량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재 시장 자체가 한미사이언스가 시총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인데 지금 현재 다른 대형주 쪽에서 워낙에 거래 대금의 유입이라든지 흐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쪽까지 들어올 거래 대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대형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래량이 부족을 해서 실망 매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망 매물 떨어질 때 하락이 상당히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신한지주.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앞전에 자주 은행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은행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은행주 같은 경우 안정적인 배당이라든지 저평가, 자산가치 저평가 이런 거를 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 모멘텀이 들어온 거죠. 바로 ECB 정책에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그리고 유럽 은행 대비해서 국내 은행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쪽을 부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구조 좀 받는 기업들도 많이 사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일본하고 경쟁할 때 오히려 우위를 취하는 산업 그리고 유럽하고 경쟁할 때 우위를 취하는 산업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은행주의 모멘텀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뭐 은행주들이 저평가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35,000원에서 53,000원이라는 아주 긴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이 거의 한 지금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의 하단에서 이번에 지지가 나왔는데 지지 나면서 올라가니까 전체 그림 자체가 마찬가지로 세경입니다. 그래서 세경 차트에서 이번에 강하게 넘어갈 때는 돌파형이 되기 때문에 주봉에서의 세경 돌파는 시세를 강하게 뽑는다는 점에서 은행주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무겁다는 인식을 바꿀지는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냐라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기관과 외인 둘 다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 자체가 이번에 추세를 돌파할 때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바로 어저께 금리 동결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해외에서의 흐름을 보고 4월달 결정한다였습니다. 근데 어저께 드라기 총재가 더 이상 추가 금리나 없다. 추가 부양차 없다. 거의 못을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거냐는 부분에서 4월달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없다는 얘기는 결국 은행주들한테는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을 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인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대한항공은 저희도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승폭을 얼마 못 먹었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왜 강하게 갔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두산그룹주하고 대한항공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작 기계 부분을 매각을 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한 그런 케이스였고 이제 대한항공은 항상 디스카운트를 더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회사인 한진해운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구조조정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매각도 하고 대한항공에서 사채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약 4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겠다. 한진해운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될 경우는 부채 비율을 400%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게 됩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 400%라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400% 이하까지 떨어뜨려라.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한진해운이 나중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그 부분이 유동성을 해소한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선박금리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분이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디스카운트 받던 요인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성수기는 아닌데 여행객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서히 좋아진다. 그리고 올해 실적이 크게 완전히 뭐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닌데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환율에도 민감한데 환율이 하락한 부분이 항공주에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됐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약간 삼각형 패턴이 지금 너무 가파르게 되는 건데 돌파가 나왔고 지금 현재는 직전의 고점, 저점 자리죠. 직전에 이제 계속해서 지켜줬던 자리대가 33,300원에서 32,000 사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단기적으로 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 너무 강하게 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폭 마디가 얼마인지 늘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쫓아가는 관점이 아니라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왔다. 나중에 다시 한번 받아잡고 추가적으로 성수기 들어오는 그 시기에서 강세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보도록 할게요. 항상 금요일날은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가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시간 모자라 어쩔 수 없죠. 뭐 이제는 한 대까지 하는 걸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세트리온이죠. 세트리온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에서 의료기기 업체 이런 것들이 양 매도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기존에 강세를 띄었던 바이오 섹터는 약간 매도 쪽이 강합니다. 반대로 신규 산정된 그런 바이오 섹터에서 일부 종목들이 강세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강세 띄었던 바이오라는 섹터는 사실 외국이나 기관이나 강하게 사질 않는다는 거죠. 대신 반대로 이제 부각되지 못했었던 다른 신규 상장된 바이오라이트 쪽은 매수가 좀 들어온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강하게 나타난 것이 카카오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는 세트리온과 카카오가 어느 것이 더 시총 1위냐 싸움을 할 정도였었는데 바이오 제약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면서 카카오가 오히려 빠진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이쪽이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카카오 쪽이 강세를 띠는 그런 케이스로 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양 매도가 나온 인바디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각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엄청 부각이 되었죠. 그래서 현재 인바디 같은 경우 자산가치 대비했을 때는 성장주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제약보다도 더 비쌉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계속해서 주간상에서 채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왔었죠. 근데 이 올라온 것이 현재 채널 안에서 세 마디를 뽑아냈죠. 세 마디를 뽑아낸 상태에서 지금 직전의 고점 라인대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세자리대를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같은 경우가 이번에 고점대에서 많이 빠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전에 고점 라인 때 이탈한 상태로 저항을 만들어놨고 세 번째 지지 라인 때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라인 때 이탈이 되면 기본 마디가 또 빠지겠죠. 그래서 인바디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현재 투신권이라든지 기관이나 외인들 다 지고는 있지만 차익 실현이 세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역시 감소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씩 종목들 말씀을 드리지만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종목들은 꼭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는 지난주 말씀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중요 자리대를 맞고 떨어졌다 올라가거나 돌파하고 지지받고 가거나 마찬가지로 했었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주봉 그림 자체가 윗방향이 열려있는 그림인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다만 거래량 증가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시장에서 카카오는 그래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코스닥 내에서도 시초 1위와 2위 간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고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월요일날 바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월요일날 바로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엔화가 다시금 강세로 갈 거냐 약세로 갈 거냐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엔화는 저는 이제 강세로 간다는 말을 이야기를 앞전부터 계속 해드리는데 엔화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엔화가 2011년도가 가장 비쌌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엔화의 가격이 쭉 떨어졌다가 시장에서 2013년도부터 엔화 약세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1년 동안 거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간 것이 엔화 차트입니다. 그래서 엔화가 기본 마디폭으로 볼 때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일본에서 일본 통화 정책이 추가적인 모멘텀 줄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될 가능성 열어두셔야 된다. 그 엔화 강세는 국내에서 자동차라는 이쪽에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추 또 다 했죠. 금요일날은 늘 바쁜데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